더 강해진 트럼프 랠리 속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코스피는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국책연구기관 KDI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낮춰 잡았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내년에는 이보다 낮은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전 세계 자금이 비트코인 관련 상품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금지된 비트코인 ETF 투자를 위해 미국 증시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합병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바람이 이제 트럼프 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국과 일본, 유럽 증시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고 코스피는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금융시장 전체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먼저 유독 우리나라 원화 가치만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 달러 강세 때문에 다른 나라도 다 이런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제 뒤흔드는 가운데 달러가 이제 워낙 강세를 보이면서 세계 다른 나라 통화들이 공통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유독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를 보시면 연초 100포인트 수준에서 현재 105까지 약 5% 강세를 보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작년 말 1,288원 종가에서 오늘 기준으로 1,403원까지 넘어섰습니다. 달러와 대비 원화 가치가 9%가량이나 절하된 것입니다. 네. 자, 준비한 표를 보시면요. 이 막대 그래프가 연초 이후 달러 대비한 각국 통화 가치들의 등락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멕시코와 브라질을 제외하면은 한국의 통화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멕시코와 브라질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이민과 고용 정책에 따른 아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으로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원화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 시장 역시 안 좋습니다. 이달 들어서 보면은 미국 증시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60% 관세가 예고된 중국마저도 대규모 부양책 기대감에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뒷걸음질 쳤고 코스닥 지수는 브라질 증시보다도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 트럼프 재집권으로 걱정이 더 큰 건 오히려 말씀하신 이 중국이나 멕시코일 텐데 그런데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까? 네, 관세에 대한 우려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더 크게 불거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 관세,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에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이 가장 최대 피해국으로 손꼽힐 테고요. 그 다음이 멕시코일 겁니다. 또 한국과 대만, 베트남 등 대미 무역 흑자 국가는 그 다음 순서일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 반응이 이렇게 민감한 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커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중국의 경우를 예를 살펴보면요. 지난 2017년에 트럼프 일개 행정부가 슈퍼 301조를 처음 발동한 이후에 4차례에 걸쳐서 관세를 계속해서 인상을 해왔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기조는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지난 2017년 22%에서 작년 14%까지 감소했습니다. 또 내년도 중국 정부 목표에 따르면 이 비중이 1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공개된 중국의 10월까지의 무역 흑자가 무려 7,852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올해
역대 최고치를 넘어갈 것이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미 미국과의 오랜 갈등을 거친 이후에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좀 내성을 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 이 기간에 우리나라의 대미 의존도는 높아져 왔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대미 수출 비중이 18%를 넘어서면서 7년 전보다 50%가량 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 중에도 미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나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부과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은 향후 예고된 고율의 보편 관세는 아직까지는 겪어본 바가 없습니다. 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걱정이지만 이 미국 정부를 믿고 현재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걱정입니다. 이 트럼프가 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좀 완전히 뒤집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은 한국의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작년 11월 말까지 미국에 최소 555억 달러, 하나 기준으로 72조 원가량을 투자를 했는데 이는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칩스법이라든지 인플레 감축법 등을 수정 또는 폐기하겠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공언이었고요. 향후 실제 폐기까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최소한 보조금 축소 등까지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가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한국 대표 기업들의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환율도 걱정입니다. 이 환율 1,400원은 과거에 커다란 위기가 있을 때나 보던 숫자인데 이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고환율이 길어질 것이다. 1,400원이 이제 뉴 노멀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이 특별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취하면서 비미국 지역에서는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대될 수가 있겠고요. 관세, 감세, 또 이민 정책 등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달러화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지적하신 이것이 뉴노멀이 될 것이냐는 좀 두고 봐야지 판명이 나겠지만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현재 1,400원은 과거 1,400원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지금의 환율 수준이 외환위기 당시 환율 상승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언급을 한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좀 익숙해져야 할 만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환율은 장 막판에 또 치솟으면서 1,403.5원에 마감해서 2년 만에 1,400원을 뚫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점치는 환율 상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1,430원까지 좀 전망하는 시각이 나와 있는데요. 외환 당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그 정책이 불확실성이 높게 되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좀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것이 우리 수출을 좀 내리는 그런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놓은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입니다. KDI는 오늘 하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성장 눈높이를 끌어내렸는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춰 잡았고 내년엔 잠재 성장률 부근인 2.0%를 턱걸이하는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은 전적으로 내수 부진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내년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의 소폭 회복에도 수출 증가율이 7%에서 2.1%로 크게 둔화되며 전체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습니다. 트럼프 리스크의 통상 여건 관련 불확실성이 커져 글로벌 교육이 위축되며 올해의 높은 수출 증가세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인데 고용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연쇄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KDI는 트럼프발 관세 장벽은 내후년인 2026년부터 현실화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놨는데요. 만약 관세 인상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년 성장률은 2.0%를 밑돌아 1%대 저성장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른 전망기관들의 눈높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주요 해외 IB들과 한국금융연구원도 KDI와 마찬가지로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0%로 내려잡은 바 있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이달 말 변화된 상황에 맞춰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마저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밑돌 것이란 예측이 우세해지면서 한은에 대한 긴축 완화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28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보다 확장적인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전 세계 자금이 비트코인 관련 상품으로 쏠리면서 이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에도 뭉칫돈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증시에선 관련 상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며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미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로 넘어가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전 세계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블랙록 ETF에는 약 55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이 유입됐습니다.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대표 ETF를 제치고 순매수 4위에 올랐습니다. 대규모 머니무브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법상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과 해외 현물 ETF 중개를 제한하고 선물 ETF의 거래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삼성, 미래에셋 등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상품 출시가 어려워지자 우리 증시를 떠나 홍콩, 캐나다 등 해외에 가상자산 ETF를 내놨습니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외치며 울타리를 높이는 사이 미국 시장으로 옮겨간 국내 투자자들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며 현물이 아닌 가상자산 레버리지 ETF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계에선 이미 투자의 국경과 장벽은 무너졌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막을 수 없는 것이 대세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홍콩 당국도 가상자산 선물, 현물 ETF를 모두 승인해 관련 상품이 대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인 지난 6일 열린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가상자산 ETF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가상자산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해외 동향을 관찰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 탄생을 앞두고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이르면 이달 이뤄집니다.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한 이후 4년여 만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2월 20일 전까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를 거쳐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면 세계 10위권 항공사 메가캐리어가 탄생합니다. 물리적 결합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화학적 결합에도 만전을 기하는 상황. 대한항공은 인력 재배치, 마일리지 등 통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기업 로고와 항공기 디자인, 유니폼 교체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첫 메가캐리어인 만큼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3일 회계법인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수익이 연간 3천억 원 늘어납니다. 항공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규모의 경제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항공기 구매나 임대료, 공항 사용료 등에서 지금보다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12월 크리스마스 등 성수기를 맞았고 중국 관광 무비자 정책으로 여객 수요가 늘면 3분기에 이어 4분기 실적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서 중국 노선을 가장 많이 보유했습니다. 강경한 대중 견제를 내세운 트럼프 2기 출범 역시 호재입니다. LS증권은 미중 갈등으로 양국 간 직항 노선 공급이 제한되면 대한항공이 환승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애플 아이폰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지만 이 대표적인 부품 회사 LG이노텍이 누리는 낙수 효과는 예전만 못합니다. 이 부품 회사들 간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당장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재홍 기자입니다. LG이노텍이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부진한 실적 성적표를 받을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LG이노텍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 감소한 3,400억 원대로 내다봅니다. 애플의 신작 아이폰 16 판매량이 늘었음에도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부품사의 수익성은 부진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유는 공급사 다변화에 따른 부품사 간 경쟁 심화입니다. 팬데믹 기간 일본 샤프 물량까지 흡수하며 1위 공급사가 됐지만 애플이 대만 폭스콘과 중국 코엘 등으로 공급망을 넓히면서 부품 단가 인하 압박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애플이 아이폰 가격 동결 정책을 지속하면서 수익성 개선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쟁사들의 부품 수율이 높지 않다는 게 희망적이지만 시장 환경이 나아지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희망은 또 수혜를 못 맞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또 LG이노텍한테 물량 배정이 될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는 다음 달 발표하는 LG이노텍의 밸류업 공시 프로그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사업으로 낙점한 자동차 전장 부품과 반도체 회로기판 사업의 중장기 성장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초 문혁수 LG이노텍 대표는 사업 체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전장과 반도체 회로기판 사업 비전을 제시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없다는 평가입니다. 아이폰 부품 공급 경쟁으로 당분간 실적 부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신사업 실적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소형 아파트 공급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품귀 현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나 혼자 사는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42% 수준인데 10가구 중 4가구는 1인 가구라는 뜻입니다. 특히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소형 가구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양시장에서도 작은 크기의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모습입니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중대형 아파트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분양 가격이 치솟으면서 조금 좁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 평형으로 수요가 몰린 겁니다. 1, 2인 가구가 거주하는 만큼 이른바 국민 평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도 한몫했습니다. 문제는 소형 아파트 공급이 앞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내년에 공급이 예정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물량은 4만 6천 가구 수준인데 1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대부분 1, 2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면적 또한 국민 평형이라 할 수 있는 전용 84 타입에서 전용 59 타입으로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형 아파트 품귀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지난 4일 상장한 밸류업 상장지수 펀드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데도 수익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성적표를 보니 편입 종목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액티브 펀드들이 좋은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현 기자입니다. 밸류업 ETF 상장 첫날 가장 높은 성과를 낸 펀드의 포트폴리오에는 삼성전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코액트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구성 종목에 삼성전자가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 직후 매수로 전환한 겁니다. 액티브 전략 특성상 펀드 매니저가 비교적 자유롭게 종목 편출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ETF의 일주일 성적표를 살펴봐도 수익률 1위는 액티브 ETF입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삼성전자 비중을 9.17%에서 8.69%로 0.48%포인트 줄인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합니다. 패시브 ETF보다 2%포인트 넘게 차이나는 겁니다. 국내 증시가 박스 피해 갇히자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액티브 펀드가 주가 지수를 거의 그대로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성과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주식형 인덱스 펀드의 올해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7.2%인 반면 액티브 펀드는 마이너스 1.9%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3.6%와 14.2% 하락했는데 삼성전자 등 대형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인덱스 펀드 수익률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비중은 16.3%에 달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 영향이 없을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올해 주가가 30% 넘게 내린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도 운용사마다 엇갈립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은 삼성전자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수준인 만큼 다운사이드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지만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주가 반등이 시기상조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 GC셀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GC셀이 미국 식품의약국과 최근 미팅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제품인 이뮨셀 애쉬의 품목 허가 신청서 제출 전 사전 논의 미팅을 마친 겁니다. 실제로 올해 초 제임스 박 GC셀 대표는 한국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3분기 내에 FDA와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말을 전했던 상황. 12일 열린 간담회를 통해 GC셀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기술 이전 성과는 시작이라며 앞으로 2, 3년간 글로벌에서 이뮨셀 애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머징 국가들에서 오히려 저희에게 이뮨셀 애쉬를 도입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태핑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마다 이 메이저 제약사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성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라는 전략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 논의가 되고 있는 국가가 약 33여 개국. 2025년 아스코 GI, 그러니까 미국 종양학회에서 이뮨셀 애쉬가 한 번 더 재조명 받을 예정입니다. 이뮨셀 애쉬는 간암 환자의 종양 절제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치료제로 사용 시 재발 위험은 37%, 사망 위험은 79%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임스 박 대표는 이뮨셀 애쉬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세포치료제 시장에서 환율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내실을 다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GC셀은 이뮨셀 애쉬의 적응증을 기존 간세포암에서 보다 다양한 고형암으로 확대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